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윤리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임상시험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를 개발 단계에서 제품 생산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5개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입니다. 의료기기 회사, 즉 의뢰사가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임상시험 책임자가 작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지 임상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상시험 계획 승인 단계입니다. 이거는 식약처 또는 IRB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네 번째, 임상시험 실시 단계입니다. 이 임상시험 실시 단계에서 시험기관에서는 IRB와 그리고 시험 책임자, 시험 담당자, 그리고 연구 코디네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의뢰자는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임상시험 종료 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의뢰자가 임상시험이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즉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시험 의뢰자, 그리고 시험자, 연구 코디네이터, 의료기기 관리자,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점검자, 실태조사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이 8가지의 전문 인력들이 임상시험에 동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전문 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시험 의뢰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임상시험 의뢰자는 대부분 의료기기 제조업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의료기기 제품을 한국에 수입해 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시험 의뢰자라고 하는 것은 임상시험의 계획, 관리, 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자를 말하게 됩니다. 다음 시험자입니다. 시험자라고 하는 것은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기간 표준 자금 지침, 우리가 흔히 말하는 SOP라고 하는 것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및 경험을 갖춘 자가 시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 코디네이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CRC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 연구 코디네이터로는 간호사들이 많이 연구 코디네이터로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임상시험 수행 및 시험 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험 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에 맞게 시험 책임자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 코디네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기 관리자입니다. 이 의료기기 관리자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상시험 기간의 직원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업자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기간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해당 임상시험 기관의 장, 우리가 흔히 병원 임상시험이 병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병원장이 지정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CRA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CRC와 CRA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기 위한 의뢰자가 지정한 자입니다.
자, 임상시험 모니터 요인은 의료기기 회사가 지정한 자가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임상시험 수행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모니터링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그 책임은 의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가 지정한 자가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자는 오디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데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점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수행을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자를 우리가 점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태조사자입니다. 실태조사자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기관,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 수탁기관 등의 모든 시설, 문서, 기록 등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약처장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 게 실태조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RB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IRB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뒤에 가면 IRB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IRB라고 하는 것은 임상시험이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기관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상설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임상시험을 할 수가 있고 모든 대형 병원이라든지 각 학교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시험 윤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임상연구는 1700년대에 시행된 백신 시험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연구자들이 자신이나 가족들을 실험 대상으로 한 초기의 형태가 바로 최초의 임상연구입니다. 그리고 근대과학의 시대, 1900년부터 급속도로 의학의 진보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워터 리드의 황열병 백신 개발 연구는 진보하는 의학의 선두에 있던 유명한 실험에 해당됩니다. 또한 초기의 백신 실험 결과와는 달리 이런 실험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집단으로서의 의학계는 사회, 의료 발전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의학계에 가졌던 존경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셀수스라는 의학자입니다. 기원전과 기원을 겹치면서 사셨던 분인데요. 고대 의학자들의 제수 대상 생체 실험에 대한 잔인성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이십니다. 기록상 최초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실험 대상으로 했다고 했죠. 아까 초기의 1700년대 백신 연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에드워드 제너가 아들과 이웃에게 처음으로 천연두 백신을 실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가 자식을 인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요르그 역시 17가지의 약을 다양한 용량으로 직접 본인이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파스테르는 첫 번째 시험 대상자를 어린이에게 임상시험을 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과학의 시대 1900년대에는 월트 리드가 황열병 백신 개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서 다 알려주고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시행하는 연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험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상시험 윤리의 역사의 첫 번째가 뉴렌버그 강령입니다.
1947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충분한 정보의 동의서, 그리고 동물 실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예상되는 이득이 위험을 정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자격. 다섯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배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사막이나 장애의 위험이 예상되는 연구는 금지하도록 한 게 닐렌버그 강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시는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생체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닐렌버그에서 열린 재판에서 23명 중에 15명이 유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닐렌버그 강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닐렌버그 코드입니다. 영어 단어 코드는 규약, 강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닐렌버그에서 열린 전범 재판에 해당됩니다. 23명의 연구자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판결문은 1946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에서 지켜야 할 사항 10가지 항목으로 기술되었고 이후 닐렌버그 강령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헬싱키 선언입니다. 이 헬싱키 선언은 피험자의 권익이 사회의 권익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험자는 알려진 최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을 한 게 헬싱키 선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헬싱키 선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헬싱키 선언은 1964년 세계의사협회에서 선언을 한 연구윤리 기준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의 의학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에 논문 편집자들은 헬싱키 선언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싱키 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각 연구기관에 IRB를 설치하고 수행을 준비하는 기반이 마련된 계기가 된 게 바로 헬싱키 선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터스키기 매독 연구입니다. 미 의회에 국가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이 연구로 인해서 이상시험에서 IRB 제도의 도입과 사전심의가 의무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뭘까요?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미국 보건성의 매독 연구입니다. 1932년에서 72년까지 길게 이어졌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프리칸 어메리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말은 흑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독 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독의 자연 경과를 관찰한다라고 하면서 동의서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척수천자를 필수적이고 특별한 치료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척수천자는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단 목적으로 샘플을 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혈액을 채취할 때 검사 목적도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 피를 뽑아내는 사열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사열, 거머리를 이용해서 사열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시면 부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열, 즉 치료 목적의 혈액을 뽑는 것이 되는데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체에 한 150cc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액이기 때문에 뇌척수액은 검사 목적이지 치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보건성은 흑인들에게 치료법이라고 속이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연구 시작 당시 매독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생제를 흑인들에게 투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던 거죠. 1972년 전국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피험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지속이 되었고 이 연구로 28명이 사망하였고 100건의 장애, 19건의 선천성 매독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바로 윤리적 문제인데요.
정보에 근거한 동의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흑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백인들에 의해서 윤리적인 어떤 임상시험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만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험자와 그 가족들을 매독 감염의 위험에 방치하고 취약한 피험자 집단에 대한 착취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이 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독 환자를 계속 방치를 한 게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언론의 보건복지부 매독 연구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게 되고 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매독 연구를 즉각 중지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마련되고 실행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로써 국가 연구에 관한 법률 및 미보건성 규정 그리고 미식약청 규정 등 연방 규제 법안이 새롭게 신설되게 됩니다. 미 국가위원회인데요. 1974년 미 의회 생명의학 및 행동학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위원회가 임상 연구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 윤리 원칙을 정의하고 지금까지 모든 기록과 논의들을 검토하고 기본적인 윤리 원칙들을 설정, 지침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벨몬트 보고서인데요. 인간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진 보고서가 벨몬트 보고서입니다. 인간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율성을 갖춘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인간 존중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원칙. 선행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이 말은 리스크는 상당히 최대로 줄이고 베니핏은 극대화해야 된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정의의 원칙입니다. 연구에서 파생되는 부담과 이익이 동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이 벨몬트 보고서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벨몬트 보고서는요, 1979년 미국 국가위원회에서 발간을 했으며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읽어야 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이 벨몬트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 제시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존중, 선행, 그리고 정의 이 세 가지 윤리 원칙이 제시된 것, 즉 보고서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벨몬트 보고서에 해당합니다. 벨몬트 보고서의 원칙, 제1원칙 인간 존중, 즉 정보에 근거한 동의서, 그리고 피험자의 기밀을, 즉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사생활을 존중한다라는 것이고요. 벨몬트 원칙 2, 선행, 위험은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연구를 계획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위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고 위험 대 이익의 비율이 적절치 않은 연구는 하지 마라, 금지하는 원칙이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피험자 선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군이나 이용하기 쉬운 피험자군은 착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서로 충돌할 경우 이거를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이해 충돌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각 상황을 개별적으로 숙고하고 모든 원칙들의 장점을 참작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화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하였고요. 의약품의 품질, 안정성 및 효능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 국제 표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윤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시험 수행 및 시험 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험 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에 맞게 시험 책임자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시험 책임자가 위임한 업무입니다. 네, 연구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임상시험이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기관으로 임상시험 실시 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성취된 상설위원회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IRB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상연구의 기초가 되는 인간 존중, 선행, 그리고 정의라는 기본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벨몬트 원칙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연구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상시험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